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축구과학연구소입니다. 지난 EPL 16라운드에서 손흥민 선수가 70m 드리블 골이라는 역사적인 원더골을 터뜨려 전세계 축구팬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축구과학은 우리가 이런 손흥민 선수의 원더골을 볼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인데요. 바로 포체티노 감독님에서 무리뉴 감독님으로의 감독 교체가 손흥민 선수의 햄스트링에 미칠 수 있는 안 좋은 영향입니다. 먼저 포체티노 감독님의 전략적 요소를 살펴보면 토트넘에서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했고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강한 압박을 통해 볼을 빼앗으며 이를 통해 높은 라인을 유지하고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빌드업을 주로 선보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일선 공격 라인의 세 선수가 압박에 들어가고 이와 동시에 수비형 미드필더 시소코 선수도 압박을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센터백 2명의 선수가 하프라인까지 올라와 빌드업에 관여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골킥 시에는 롱패스보다는 짧은 패스를 통해 빌드업하는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과 마찬가지로 스페셜 원 무리뉴 감독님 또한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지만 전략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패스를 통한 빌드업보다는 타겟맨을 활용한 롱볼을 통한 빌드업을 선호하고 낮은 라인에서부터 빠른 카운터 어택을 보여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롱패스를 통한 빌드업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역습 시에는 빠르게 전환하여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포체티노 체제하 손흥민 선수는 강한 압박의 빈도가 높고 또한 점유율, 높은 라인과 함께 짧은 거리에서 뒷공간을 노리는 스프린트의 빈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에 무리뉴 감독님 체제에선 후방에서 상대의 뒷공간을 바로 노리는 큐떡, 아니 롱패스를 잡기 위해 긴 거리의 스프린트 빈도가 높고 긴 거리의 드리블도 많이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니 포체티노 때도 롱볼 축구 했는데 축구 안 봤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추어. 그래서 저도 이번 시즌 각 라운드별 앞서 말씀드린 지표인 토트넘의 점유율, 전체 패스수, 롱패스 비율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포체티노 감독은 1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중 손흥민 선수가 없었던 1, 2라운드를 제외한 총 10개의 라운드의 자료를, 무리뉴 감독님은 13라운드부터 손흥민 선수가 안타까운 부상을 당한 26라운드까지 총 11경기의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먼저 롱패스의 비율에서 포체티노 감독님은 10경기 중 4경기에서 10% 이상의 롱패스 비율을 보였고 반대로 무리뉴 감독님은 11경기에서 모두 롱패스 비율이 10% 이상이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님은 최저 3.5%에서 최고 19.8%로 상대팀에 맞추어 롱패스 비율을 가져간 걸 확인할 수 있고 무리뉴 감독님은 경기당 최저 10%라는 롱패스 비율을 유지하면서 전략에 맞추어 최고 17.1%까지 비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점유율 및 전체 패스수입니다. 포체티노 감독님의 점유율은 10경기 중 무려 절반이 점유율이 60% 이상인 경기였고 이에 반해 무리뉴 감독님은 점유율이 60% 이상인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체티노 감독님은 최저 32%부터 최고 80.2%까지 상대에 따라 점유율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고 무리뉴 감독님 또한 리버풀,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33%대의 점유율을 보이며 전략적인 점유율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대부분의 경기에서 50% 언저리의 점유율을 보여주면서 간결한 축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경기당 패스수에서 약 100개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이를 다시 한번 증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상대적으로 강팀과 경기를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스쿼드의 로테이션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포체티노 감독님도 수비 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통해 공격을 하지만 무리뉴 감독님의 체제에서 일반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긴 거리의 스프린트, 긴 거리의 드리블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긴 거리의 스프린트가 도대체 왜 중요한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햄스트링 부상은 EPL 17-18 시즌 총 91건으로 가장 많은 부상을 당하는 부위였고 그 다음 시즌에서는 108건으로 무릎 부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부상을 당하는 부위였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햄스트링을 직접 다쳐본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혹은 경기에서 선수들이 햄스트링을 다치는 경우를 보신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햄스트링 부상을 스포츠 사이언스에선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력 질주를 할 때 손상되는 일형 손상, 두 번째는 사진과 같이 수비시나 공을 받기 위해 다리를 쭉 뻗을 때 스트레칭 되면서 다치는 이형 손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대다수의 햄스트링 부상이 일형 손상이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실제 전력 질주의 유곽 단계, 다리를 흔드는 단계에서 달리기의 속도와 햄스트링의 주변 근육들이 햄스트링의 메커니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연구가 있는데요. 19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스프린트를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다리를 뒤로 차는 구간, 다리를 앞으로 가지고 오는 구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리가 땅이 직전까지 햄스트링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고 힘이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햄스트링은 세 가지 근육 줄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대퇴이두근이라는 바깥쪽에 위치한 근육의 장두 부분이 스프린트 시에 가장 많이 손상이 되는데요. 이 자료는 스프린트 단계에 따라 근육이 얼만큼 수축되고 얼만큼 늘어나는지 보여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를 뒤로 찰 때는 수축이 되고, 다리가 땅에 닿기 전 단계인 쭉 뻗을 때는 약 80%, 90%의 지점에서 햄스트링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때 흥미로운 점은 햄스트링이 늘어났을 때, 즉 다리가 땅이 닿기 직전에 햄스트링은 버티는 힘을 가장 많이 주게 되고, 또한 버티는 힘에서 미는 힘으로의 변화도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버티는 힘은 쉽게 말해 벤치프레스를 할 때 바벨이 내려갈 때도 가슴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버티는 힘이고, 미는 힘은 바벨을 위로 밀 때 근육이 수축하면서 발생되는 힘입니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햄스트링은 스프린트 할 때 다리가 땅이 닿기 직전 우리 몸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티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무줄이 길게 늘어난 상태에서 고무줄에 힘보다 강한 힘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뻥 터지겠죠. 이게 바로 근육 파열입니다. 그럼 이제 스프린트가 왜 햄스트링의 부상의 원인인지 알아봤으니 짧은 거리의 스프린트와 긴 거리의 스프린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아까 실험에서 한 가지 변수를 추가하는데요. 바로 달리기의 속도입니다. 이 표는 달리기 최대 속도의 80%부터 100%까지 속도 변화에 따라 아까 살펴봤던 달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햄스트링 길이 변화와 힘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햄스트링 길이의 변화는 최대 속도의 80%부터 100%까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지만, 햄스트링 자체의 힘에선 100% 속도의 스프린트에서 40%나 힘이 높았고, 특히 가장 많은 부상이 일어나는 근육과 건이 만나는 지점에서 햄스트링의 부하량은 100% 속도에서 80% 속도보다 약 60%나 높았습니다. 분명 최대 속도의 80%의 속도 또한 빠른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100%의 속도에서 햄스트링의 부하가 약 60%나 높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힘든가 힘들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풋살을 예로 들어봅시다. 공간이 없고 압박이 빠르다 보니 빠르게 패스를 해야 하고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해야 돼서 엄청 힘든데요.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점이, 여러분, 풋살이 진짜 힘들긴 한데 진짜 축구에서처럼 100%의 스프린트를 많이 뛰나요? 또 100%의 스프린트가 나온다면 과연 몇 미터나 뛸까요?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축구에서 그 빈도와 거리가 더 높을 수 있겠죠? 즉, 이렇기 때문에 포체티노 감독님 아래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빠른 스프린트를 했지만 무리뉴 감독님 아래에서 더 길게, 그리고 100%까지 도달하는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햄스트링의 부상 위험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할 거라는 예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감독의 교체가 선수들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리뉴 감독님이 맨유의 지휘봉을 잡은 16-17 시즌에 포그바 선수, 루니 선수가 햄스트링을 부상을 당했었고, 18-19 시즌 EPL 팀들 중 가장 많은 스프린트를 기록했을 만큼 프레싱과 스프린트를 주로 사용하는 클롭 감독이 리버풀의 지휘봉을 잡은 15-16 시즌 클롭 감독 부임 전 2개였던 햄스트링 부상이 클롭 감독 부임 후 11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해리 케인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죠.
특히 토트넘의 감독 교체가 클롭 감독님의 리버풀 부임 때와 마찬가지로 시즌 도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즉 다시 말해 비시즌에 무리뉴 감독님의 전술이 아닌 포체티노 감독님의 전술에 맞는 피지컬 훈련을 토트넘 선수들이 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과학의 입장에서 어쩌면 리그 중단이 토트넘 선수들이 다시 감독님의 전술에 맞게 몸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과 함께 경기를 즐기신다면 더욱더 재미있는 축구 경기와 시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